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경남 최고의 아웃풋을 자랑하는 거제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아침 일찍부터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EBS 입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3년생, 04년생들을 위한 모르면 손해보는 입시 이야기 EBS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한슬이고요. EBS 입시 설명회 대표 강사이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멀리서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2시간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슬이고요. 저는 연세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대학생들 대학에 입학하기 전의 모습과 대학에 입학한 후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한 것들이 대학에 가면 과연 해결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체감하면서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성화봉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승기 씨하고 런던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굉장히 많은 자유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을 가다 보면은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공부도 있고 정말 많은 기회들이 널려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외국에서 뭔가를 해보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성화봉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 납치를 당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입시 일단 먼저 큰 그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학력, 그리고 수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입시라는 것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지 혹은 주변에서 야 이런 전형이 너에게 유리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다 정확하게 잘 알고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또 내가 특정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입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에 막 수능을 치른 고3 친구들, 고3 선배들하고 여러분 고1, 2 학생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03년생, 04년생이죠. 그렇죠? 학교 내신 시험을 7번을 봤거나 3번을 봤을 거예요. 학생부를 한 절반 정도 완성을 했을 거고요. 수능까지 1년, 2년 정도가 남은 친구들입니다. 머릿속에는 공부와 관련된 걱정, 입시 어떻게 하지? 공부가 막막하다. 내가 대학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동시에 코노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PC방 가고 싶다. 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를 다 충족시키긴 어려워요. 선생님이 코너를 열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들,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1년, 2년 내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앞으로 1년, 2년 내에 목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목표 대학은 선생님이 임의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임의로 좀 정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 교대 이런 학교들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03, 04년생, 대학이 이제 대학 입시가 1년,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방금 앞서 이야기한 학교들에 입학을 하는 것이라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5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다 잘 알아야 이 5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적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그 중에 내가 나에게 딱 맞는 한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또는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 3가지, 4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나하나 흔히 하는 여러분 선배들, 그전 선배들이 매년 했던 질문들을 토대로 오늘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학 가는 방법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름의 전형 명칭들은 크게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수능 4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수능 최저라는 개념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입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 5가지 항목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씩 보기 전에 일단 큰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고1, 고2 친구들하고 이제 졸업하는 고3 선배들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교육정책, 입시정책 변화 때문인데요.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좀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표로,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전국 통계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2 학년 기준이고요. 04년생 고1 친구들은요,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5월이면 확정이 될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나머지 특기자라든지 실기 전형,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 제일 적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이 전국의 입시 정원이, 대학 정원이 분포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막연하게 이것만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큰 전형이구나. 학생들을 내가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준비를 해야 대학 갈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볼 때는, 이런 수치를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숫자를 분석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전국 통계를 볼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전국 모든 대학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 임의로 한번 정해봤던 앞에 이야기한 주요 대학 한 33곳 정도를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순위가 바뀝니다. 현재 고2 기준으로 수능이 38.3%로 가장 많은 모집 정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전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능이라는 전형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가 올해 입시에 이어 내년 입시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수치를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의로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33개 대학, 어떤 대학을 선정을 했는지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다 더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정원 83,614명 중에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2부터는요, 6년제 약대 학부가 이제 모집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약학전문대학원을 가서 이제 약사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학부가 다시 부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이전에는 화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한 이후에, 대학 졸업 이후에 시험을 쳐서 약학전문대학원으로 갔죠.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고2부터, 고1도 마찬가지겠죠. 대학교를 갈 때부터
학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 이과 학생들이겠죠. 이과 학생들 전체 정원에서 상위권 1578명의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요 대학 기준으로, 여러분이 소위 목표로 하는 대학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능이라는 전형이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과 상위권 친구들이 약대 학부 입시를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위권에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합격선이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따르는 내용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대학 가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걸 토대로 강의 내용을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요, 학생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이 수험생을 이제 선발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소위 학종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학생부가 무엇이고 이게 대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학생부 중심 전형이 뭐죠? 학교 성적 진짜로 중요한가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1학년 시험을 망했는데, 2학년 1학기 시험을 망했는데 학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죠. 그래서 그 질문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요,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을 토대로 하고 또 학교에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토대로 한 전형인데요. 특히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모집 정원을 따져보면요, 보통 이제 중하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국립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를 먼저 선정을 한 이후에 학교에 맞춘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요, 전년도 합불 결과를 참고해서 합격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여러분들의 학교 내신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반영이 되고, 반대로 말하면 학교 성적 이외에 다른 평가 요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 정도 내신 성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학교에 합격을 했구나 라는 게 올해의 합격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학교들을 여러 군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전형들보다 충원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소위 우리가 뭐 몇 바퀴 돌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가 충원 합격률이라고 부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전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표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전형 방법이라는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보면요, 가톨릭대부터 한양대에 이르기까지 전형 방법이요,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하겠다. 또 다른 학교들도 있죠. 그렇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90%인데 출결 10% 반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1단계에서는 성적만 보지만 2단계에서는 면접을 40%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의 선발 방법은요,
면접, 출결, 봉사활동 일부만 들어가고요. 혹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 성적을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반대로 말해서 내가 내신을 조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잘 만들어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학생부 교과로 합격을 하려면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나요? 저는 이 과목을 망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1학년 때부터 전 과목을 다 잘해왔다면 많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 과목을 잘해야만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릅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표일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처럼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과목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전 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잘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입니다. 가톨릭 때부터 또 서강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은요. 국영수 사회과학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국영수 사회과학 전 과목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수업을 들었던 과목들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과목들 전체를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과 계열, 자연 계열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들어가고요. 인문 계열, 문과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조금 차이가 나는 학교들 같은 경우, 숙명여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도 들어가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가 전 과목을 100점으로 보고 나머지 과목들에서 다 합계에 최대 5점만 간점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특이한 경우들도 있는데 두 번째 우선순위, 전 과목을 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전 과목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 국영수 사회과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과인데 우리 문과 수업이 정말 안 맞아요. 혹은 나는 인문계열로 진학을 할 건데요. 자연계열, 과학탐구 과목 듣는 게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권은요. 내가 인문계열로 진학을 할 거다, 문과다 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들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이과, 자연계열 진학하는 친구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학생부를 활용한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문과라면 국영수, 사회, 이과라면 국영수, 과학 과목들은 꼭 챙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포기하는 과목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 잘 아시겠죠? 조금 특이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희망을 주는 대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국영수 사회 과목, 국영수 과학 과목이긴 한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본 10개 과목만 선정을 합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요. 국영수 사회 과목 혹은 국영수 과학 과목 중에서 교과별로 3과목씩만 반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잘 본 학기에 잘 본 과목을 제출을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유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겠죠. 그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유리해지는 만큼 다른 친구들의 성적 반영도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해서 학교 내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현재 등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대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시험에서 성적을 올리면 올릴수록 전체적인 종합 성적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고요.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기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총 3번의 시험이 남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1학년보다는 조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비중을 조금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을 관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인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학교 교과목에서 어떤 것을 챙기고 어떤 것은 버린다 하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여러분이 전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비주요 과목을 버려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시에서 이런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영되는 교과목 훨씬 많은 대학이 주요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처럼 나 전체 성적이 종합 성적을 기준으로 혹은 전체 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나의 어떤 잘함과 못함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대입에서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수능에서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는 교과목에 아무리 내가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혹은 탐구 과목에서 성적을 많이 못 받게 된다면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크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과목 중에서도요, 당연히 단위수가 반영이 됩니다. 이 단위수라는 개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일주일의 시간표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수업이 반복되는, 제일 많은 수업을 하는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3년 내내 열심히 잘 하는 거지만 특히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분들의 성적 자체만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의 변화도 같이 봅니다. 성적이 1학년 때는 조금 좋지 않았지만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한다면 이 학생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 합격시킬 수도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년 내내 잘 보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다면 남은 시기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부라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잘 볼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교과목의 평균 등급이나 1등급 개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요 과목의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상위권만 합격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자주 쓰시죠. 그렇죠? 이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예요. 학년별로, 과목별로 반영 비중이 다른 학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나아가서 수시의 하나인 논술까지 고려를 하면요. 지금까지의 내신 성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내신 시험을 포기한다거나 나는 논술이나 혹은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지금부터 선언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내신 등급 한번 볼 텐데요. 이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에 따라서 정말 다르겠죠? 하지만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항상 전년도에 입시 결과를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특별한 자료가 아니고 그냥 학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기 쉽게끔 인기 있는 몇 개 학과들을 그냥 추려봤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재작년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 입시 결과를 보면요. 70% 컷, 다시 말해서 전체 10명이라고 하면은 7번째 있었던 학생, 전체 10명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7등으로 합격한 학생의 성적대가 제일 인기가 좋았던 생명공학부는요. 1.0x예요. 그죠? 1.05, 1.04 이런 등급을 받았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3년 내내 거의 전교 1등을 했을 겁니다. 그죠? 반면에 또 건축사회 환경학부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학교에 따라서 크게 많이 바뀌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있는 국제통번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의 합격 컷을 유지를 했고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의 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성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그 등급을 가지고 학교나 학과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단 목표 대학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요.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학교 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신 등급과 합격 컷의 내신 등급과 현재 나의 어떤 격차를 알 수가 있을 거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그 등급까지를 도달할 수 있을 건지를 찾는 것이 반대로 계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3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자가 분포가 주로 돼 있다는 점.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충원 합격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막 문 닫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등급대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3등급 초반대 정도에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다. 학교 생활의 어떤 성실성을 척도로 학생을 선발을 하겠다라는 전형이기 때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 학종 중학교 때부터 막 귀에 익도록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정확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학종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것을 그 의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예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내신이 부족하면요, 스펙으로 대학 갈 수 있다던데요. 내신이 부족하니까 저는 스펙과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학을 갈 건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스펙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교 생활의 평가 요소가 학교 성적에 치우쳐져 있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성적 플러스 여러분의 교내외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교내 활동들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적은 정말 안 좋은데 난 정말 열정이 있어요.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만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전형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여기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의 성적일 테고요.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특히 아까 질문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정원은 아니고요. 전체 이 수시 정원의 거의 90% 이상, 96%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을 양성을 하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관심 같은, 그죠? 진로에 대한 관심 같은 다양한 면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합격 예측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극단적으로 저는 전교 1등을 3년 내내 해왔습니다. 3년 내내 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친구도 대학에서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내신 2등급 초반까지 맞추면 이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전체 총 2,2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만 해도 전국에는 22,000명이 있고요. 그죠?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만 가더라도 44,000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봉사활동을 여러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동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50시간 정도 했습니다. 자,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양로원 같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학교 그 주변에 뭐 환경미화 활동이라든지 교내 봉사활동을 한 비슷하게 50시간 정도 했습니다. 자, 똑같죠. 그쵸? 시간은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고 했을 때, 면접관이라고 했을 때 이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일까요? 양로원에 찾아가서 봉사를 한 게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나 학교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보다 더 훌륭한 활동일까요? 반대로 말해서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을 해야 할까요?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쵸?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논란도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다이어트에 돌입했다는 점인데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수능 최저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큼은 수능 최저를 유지하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대학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 정도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러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대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 그죠? 진로의 관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냐? 나의 어떤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냐?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그걸 평가하기 위한 대학에서 총 6개 대학에 공동 연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입전형 표준화 방안 연구라는 건대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6개에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에 이 항목들을 보면 여러분이 반대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적합성이에요. 전공 적합성을 여러분들을 진로에 이 친구는 정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이런 질문에 대답이 잘 된다면 되는 겁니다. 자,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습니까? 그걸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교과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까? 자, 보세요. 전공 적합성인데 성적이 우수합니까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성적이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전공에 대한 이해, 지원 전공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전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면접에서 보통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한다 하면 관심이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공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에서, 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스펙이죠.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교과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죠? 세특 아까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수상 같은 게 있는가? 창의 체험 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중에서 전공과 관련된 게 기록되어 있는가? 독서가 있는가? 독서를 깊게 했는가? 독서를 제대로 했는지는 면접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인성 보겠습니다. 인성을 도대체 어떤 걸로 판단을 한다는 걸까요? 자, 자기소개서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눔과 배려 실천한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게 협업 능력입니다.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과제를 완수한 경험이 자주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 혼자 뭔가를 한다 하기보다는 팀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한 협동의 경험이 많은가? 타인을 위해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가? 봉사활동이겠죠. 그렇죠? 소통 능력, 공동과제 수행, 모듬 활동 같은 거를 잘 수행을 했는가?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죠? 도덕성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고 있는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겠죠. 성실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분명히 이 항목은 인성이에요. 인성을 평가하는 영역인데 성실성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실성 첫 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업 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게 성실성의 인성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에 관심이 있고 수학과에 가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3년 내내 수학 성적이 좋습니다. 자, 이건 전공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인성 영역의 성실성으로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과 관련이 없는 전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성적을 만들면서 다른 활동들도 같이 병행해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발전 가능성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이거 정말 상세하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6개 대학 공동연구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PDF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개된 자료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을 했는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했는가? 이런 경험이고요.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주도적으로 내가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발전 가능성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성적과 관련해서도 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점점 향상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업 역량입니다. 대놓고 이제 학업 역량을 보고 있죠. 그죠? 학업 성취도예요. 학업 성취도. 첫 번째, 이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입니다.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상대평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다른 지원자들하고 상대평가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죠? 성적이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 학생부 교과전형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점수, 딱 그 등급만을 보는 것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적의 상승이라든지 하락까지도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내신 버려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남은 시험에서 성적을 꾸준히 높여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교과 활동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확장을 했는가? 성적을 잘 받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라는 이 영역,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 같이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서류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일부는 서류에서 확인이 되고 일부는 자기소개서에서 확인이 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면접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다이어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게 막막해하고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정말 많아 보이고 너무 다 챙겨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간소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소위 서류라고 말하는 부분은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고3 여러분들의 선배들은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내신 성적이겠죠. 그쵸? 학생부라고 하면 과목별 세특, 동아리, 그리고 수상 경력, 상 받은 것, 교내에서, 그리고 봉사활동, 진로활동, 소논문을 썼거나 자격증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서류 항목에 들어가 있었고요. 자기소개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소개서, 대입 자기소개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기소개서.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교사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평가를 받았던 요소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입장에서 너무 준비할 것이 많아 보이고, 뭘 어떤 순서로 어떤 비중으로 시간을 써야 할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소화가 됐는데, 이렇게 간소화가 됐습니다. 자, 잘 보세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입니다. 딱 여러분이에요. 03학년도, 03년생, 04년생을 위한 다이어트입니다. 교과활동,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는 유지가 되는데 방과 후 활동 수강 내용은 미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방과 후 활동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종합의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이제 종합의견 항목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죠?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학생을 양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잘 관찰을 해서 중요한 내용만 써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비교과 영역에서는요, 자, 자율활동 부분이 연간 1000자에서 500자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양이 줄고 있다라는 점이 보이시나요? 그죠? 그리고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혼자 나는 전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혼자 방학 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거 뭐 교내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제출을 한다든지 인정을 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를 하는 뭐 이런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논문이라는 것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을 하라는 건데 바로 학교생활 내에 집중을 하라는 의도입니다. 교내 수상 경력 전체 대입에 제공을 한다가 원래 현재 고3의 정책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학기당 1개까지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여러분들이 상 받은 게 20개, 30개라면 다 기록은 될 거예요. 다만 대학에서는 학기당 1개, 그죠? 학기당 1개, 총 5개 혹은 뭐 6개만 반영이 된다고 하는 점. 다시 말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혹시 가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 학교 따라서 교내 대회가 굉장히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다 수상 내역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정말 두껍게 만드는, 그 두껍게 만드는 걸 자랑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기당 1개만 대입에 반영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체 상의 개수가 30개인 친구나 전체 상의 개수가 6개인 친구나 똑같이 평가하겠다라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가 더 쉬워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규동아리, 자율동아리,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자율동아리를 고민하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율동아리는요, 연간 1개, 그리고 총 30자만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이름하고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하면 30자가 벌써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은 아무래도 앞으로 대입에서 크게 강조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봉사활동.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죠. 양로원에서 봉사활동한 친구가 훌륭한가? 아니면 학교에서 봉사활동한 친구가 훌륭한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을 이제 기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평가를 좀 덜 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1000자에서 700자로 글자 수가 300자 줄었고요. 예전에 선배들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제가 1학년 때는 수학과, 2학년 때도 수학과, 3학년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그래서 다른 학과로 옮겼어요. 학교생활기록부에 1, 2학년은 수학과로 돼 있고 3학년만 다른데 이 부분이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불합리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희망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 입학 이후에도 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로, 희망, 직업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입 서류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됐고요. 자기소개서는요, 문항과 글자 수가 3분의 1가량이 줄었습니다. 한 60%만 남아있게 됐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전체 평가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반대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이어트 후입니다. 다이어트 후. 서류에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니까 자, 성적은 어떻죠? 성적은 다이어트가 안 됐어요. 그대로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요, 과목 세특과 동아리 영역은요, 글자 수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반영이 잘 된다는 부분이겠죠? 수상 경력은요, 6개만 받는다면 학기당 1개의 수상 경력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된다. 다시 말해서 상 많이 받다라고 해서 상을 엄청 받았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대입에 유리하지 않다. 중요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 소논문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논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서 아예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가 항목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글자 수, 문항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추천서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줄어들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신 성적, 과목 세특, 동아리, 이렇게 3가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현재 고1, 고2 친구들이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 잘 챙기면서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학교 성적과 과목 세특, 그죠? 교내 수업에 정말 충실하게 임할 것,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잘 어필해야 한다라고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일단 먼저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방과 후 활동이 학교에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방과 활동 어떤 것들을 참여를 했고 거기서 뭘 배우고 느꼈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과 활동은요, 여러분이 난 이거 방과 활동 수강을 해갖고 대입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전략을 세운다면 그 전략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나는 진짜 이 과목이 부족해서 이 활동이 필요해서 나는 이 활동을 선택하겠다, 이 방과 활동을 수강하겠다 하는 친구들만 수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방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교내 대회, 그럼 얼마나 나가야 되나요? 정말 그냥 학기당 1개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정책 자체는요, 교내 대회, 무분별한 교내 대회 개설을 좀 방지를 하고, 여러분들 수험생으로서 학교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여러 가지, 그죠? 수행평가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대입을 위해서 막 대회도 계속 나가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서 도입된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은 다 기재가 되지만 대입에서는 학기당 1건만 반영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학기당 1건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그 수상은 내 전공과 진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노력을 하시고 그 이상 상을 많이 받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학교 생활에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의미는 찾을 수 있겠지만 대입에서는 상의 개수가 이제 반영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심 진로와 관련돼서 상을 학기마다 1개씩만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점은 여러분이 교내 대회에 이제 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출전 시에는 내가 출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꼭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동아리 선정, 이미 동아리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또 동아리를 새로 가입하려고 하거나 또 동아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질문으로 뽑아봤는데요. 보통 동아리는요, 교내 이제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창의체험 동아리 활동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율동아리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상에는 반영이 정말 적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율동아리를 정말 의미 있게 하고 있다라는 친구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활용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정규 동아리를 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소개서에 꼭 어딘가에는 언급을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학업 관련 노력, 교내 활동 경험, 인성 관련 질문, 대학 자율문항,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4개의 문항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고2, 고1 친구들은요, 총 3개의 질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업 노력과 교내 활동을 물어보는 1,500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학교 공동체에 기여한 경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증명하시오 하는 두 번째 문항.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 자율문항인데요. 대부분의 대학은 자율문항으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영역 중에서 아무래도 동아리 선정은 동아리 활동 내용은 첫 번째 질문, 학업 노력과 교내 활동, 내가 뜻깊게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부분에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가 글자 수 엄청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율동아리를 내가 엄청 많이 하면은 당연히 대입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될 것이다 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필하고 싶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동아리를 많이 하기보다는, 여러 개 하기보다는 하나의 동아리에서 얼마나 깊은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책을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 갔다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동아리를 봤어요. 동아리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동아리 모집 포스터에 동아리 설립 목적 그리고 활동 내용이 대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그냥 대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만드는 동아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좀 문제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고, 정말로 관심 있고, 혹은 진로에 관련 있는 동아리를 하나 또는 2개 선정을 하셔서 깊이 있게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난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봉사활동이 좋은 봉사활동일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라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과 거기서 내가 뭘 배웠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봉사 시간만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봉사 시간이 정말 압도적으로 막 3년 동안 나는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봉사 시간 자체로, 봉사활동 자체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나를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진짜로 정말 의미를 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자율동아리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대입 자기소개서나 혹은 면접에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활동은요, 진짜로 의미를 두고 꾸준히 하는 진정성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내가 이런 봉사활동 한번 해봤어요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정말 의미를 두고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했느냐를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활동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로 활동은요,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글자 수도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간소화로 대입 진학 시에 진로 희망 분야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덜었다는 점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조금 진로와 직업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해요. 만약 내가 수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적성이 수학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다면 진로 활동을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교내 활동 중에서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시험도 수학 성적을 잘 유지하면 진로 활동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철학이라면 어떨까요? 그죠? 또는 경영학이라면 어떨까요? 고등학교에서 특정 대학 전공과 고등학교의 특정 교과목 혹은 특정 동아리 활동이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해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관련된 전공을 깊게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없거나, 그죠? 또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어필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로는 직업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면 꼭 그 진로가 경영자, CEO, 창업만은 아니겠죠.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분석 능력이라든지 논리력,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소통 능력, 마케팅에 대한 관심, 그죠? 경제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경영학과 관련된 진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로라는 것을 특정 직업 명칭하고 연관시키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는 전공이 있다면 그 전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다른 영역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이런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한 친구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했던 교내 활동들은요. 교내에선 논술반 동아리, 영어 조회 사회자고요. 교회에서는 토익 시험, 영어 대회 참가, RCY 활동이 있습니다. 논술반 캠프는요. 매주 만나서 제시문 해석, 팀티칭, 첨삭의 과정을 통해서 논술 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저는 영어 동아리의 장을 맡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영어 단어 시험, 영미소설, 드라마 등 다매체를 통해서 공부하기 등의 활동을 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영어 일기도 씁니다. 또 저는 월요일마다 아침 조회를 영어로 진행하는 사회자를 합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토익 시험을 보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잉글리시업이라는 대회에 참가해서 도 대회까지 나갔습니다. RCY 활동을 통해서는 꽃동네 방문, 손목도리 만들기 등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런 자기소개서를 쓴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기소개서를 평가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활동을 많이 했구나라는 건 느껴질 거예요. 그죠? 하지만 활동을 많이만 한 친구들은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 활동을 나열한다고 해서 어떤 진로나 전공에 대한 깊이가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게 하는 겁니다. 깊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서 영문 에세이를 작성하고 CNN이나 AP통신과 같은 해외 신문사에서 기사를 가져와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고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는 이렇게 향상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했고 비록 상은 타지 못했지만 스스로 원고를 쓰고 수십 번 연습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한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서 국가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 한 가지 영어라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자기소개서를 썼는데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가 훨씬 전공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어떻게 길러왔는지가 잘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의 과정이 드러난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이 전공에 대한 관심, 진로에 대한 관심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깊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자, 표를 한번 이제 도표로 한번 바꿔봤어요. 내용을. 자, 영어 실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작성하고 해외 뉴스, 신문을 보면서 실제로 행동을 했죠. 그렇죠?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심화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통해서 관심 영역이 확장이 됐고요. 그 관심 영역 확장을 관련된 독서를 하고 진로 탐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교내 대회를 참가를 했고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진 못했지만 관심이 깊어졌고 관련된 과목 성적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영역이 확장이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UNDP,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형태로 본인을 어필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라는 내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정성이나 깊이가 느껴지는 자기소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내가 전공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었고 어떤 관심사, 어떤 궁금증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며 해결 과정에서 또 느꼈던 건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앞으로 남은 시간, 그죠? 고1 2년 남았고요. 고2는 1년 남았습니다. 그죠? 학교생활 기록부도 아직 2학년 2학기 마감 안 됐고요. 3학년 1학기도 한참 남았습니다.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학교생활 기록부 상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활동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면서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과 학교생활 말고 다른 평가 요소는요.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면접형,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제 면접을 반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면접형이라고 적어놓은 학교들은요. 면접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 경희대 같은 경우 면접 30% 반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면접 50%죠. 그렇죠? 연세대 활동 우수형 국제형 1단계는 서류로만 뽑지만 2단계에서 면접이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접 준비 지금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다 마감된 이후에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신에 조금 불리함, 자기소개서에 조금 불리함을 뒤집을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이제 서울 학교들의 내신 등급 지금 조사를 해봤어요. 인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학생부 종합의 내신 등급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 우리 외고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외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외고 친구들은 학교 내신 등급이 낮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고 외고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할수록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할수록 내신 등급이 겉보기에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 등급, 학생부 종합 내신 등급은 그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성적을 학교에서 발표한, 대학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